한국은 중국보다 작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외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중국 남방항공 승무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녀는 왜 이렇게 믿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일로 충격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럼 오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엔저예요. 중국 남방항공의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9년 동안 여러 나라를 오가는 비행기에서 일했어요. 키는 168cm의 단정한 짧은 머리와 또렷한 눈을 가지고 있었죠. 사람들은 제가 걸을 때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말하곤 했어요. 저는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는 걸 좋아했어요. 목표를 세우면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성격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없는 작은 나라일 뿐이었죠. 항상 중국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믿고 있었어요. 우리의 역사, 문화, 음식, 모든 것이요. 동료들은 종종 한국 문화가 그저 중국 문화를 베낀 것이라고 농담을 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곤 했어요. 한국행 비행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실망감에 고개를 저었죠. 한국, 그 작은 나라? 우리는 그냥 빨리 지나쳐서 돌아올 거야 라고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비행 당일 아침, 광저우는 맑고 화창했어요. 저는 늘 하던 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유니폼을 확인하고 머리가 완벽한지 확인하고 비행 세부 사항을 검토했어요.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황해를 내려다보며 이 여행이 얼마나 짧을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 착륙은 순조로웠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지만 저는 별로 감동받지 않았어요. 중국에서 더 크고 더 좋은 공항들을 봐왔으니까요. 터미널을 걸어가면서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된 표지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광저우의 날씨가 심하게 나빠졌고 모든 귀국 비행편이 72시간 지연된다는 거였어요. 무려 3일이나 동료들은 큰 소리로 불평하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3일이라고? 여기서 뭘 하고 있을 건데? 한 명이 말했어요. 저는 감정을 속으로 꾹 눌렀어요. 날씨는 어쩔 수 없지 라고 차분하게 말했죠. 사실 저도 속으로는 화가 나 있었어요. 한국에서 3일을 보낸다니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우리는 호텔로 가는 셔틀버스에 탔어요. 버스는 깨끗했고 기사님은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창문 너머로 인천에 붐비는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자동차들, 걸어가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도시 같아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뭔가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 젊은 한국 남자가 노인의 무거운 가방을 들어주고 있었어요. 그는 가방을 카트 위에 올려놓고 미소를 지으며 뭔가 말한 뒤 걸어갔어요. 이상한 점은 그가 자신이 한 일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종종 좋은 일을 하고 온라인에서 좋아요와 조회수를 받기 위해 기록하곤 하는데 이 사람은 그냥 도와주고 떠났어요. 좀 다르네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한국에서의 첫 번째 작은 놀라움이었죠. 호텔 로비는 따뜻하고 편안했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한 남자가 제 근처에 서서 작은 노트북에 뭔가를 쓰고 있었어요. 그는 중국인처럼 보였고 저와 비슷한 나이였죠. 당신도 여기 발이 묶였나요? 그가 중국어로 물었어요. 네, 3일이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리엔저라고 해요. 승무원이에요. 차오이안, 여행 작가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근데 이런 곳에서 이야기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저는 그 말에 미소 지었어요. 적어도 누군가는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니까요. 제 방에서 작은 가방을 풀고 창문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이 다가오면서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3일을 버텨야 해요. 저는 한숨을 쉬고 집에서 온 메시지가 있는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그날 밤 저는 베이징의 자금성, 중국 황제들과 웅장한 역사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진짜 문화, 세계에서 진정한 중요성을 가진 곳이 그리운 마음으로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먹으면서 결심을 했어요. 3일 동안 여기 갇혀 있다면 한국이 제공하는 것을 한번 볼 수도 있겠다고요. 크게 기대하진 않았지만요. 어쩌면 집에 돌아가서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경복궁, 다음날 아침 택시 기사님에게 서툰 한국어로 말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제가 그의 언어로 말하려는 시도에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당신 한국어 아주 좋아요. 그가 간단한 영어로 말했어요. 저는 정정하지 않았어요. 제 한국어는 형편없었어요. 그저 어젯밤 폰앱에서 외운 몇 마디 단어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따뜻한 반응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택시가 서울의 아침 교통 속을 움직이는 동안 저는 출근하는 사람들, 교복을 입은 학생들, 하루를 시작하는 가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질서 정연하고 깨끗해 보였어요. 제 의지와는 반대로 여기서 무엇을 더 발견할 수 있을지 약간의 호기심이 생기고 있었어요. 택시가 모퉁이를 돌자 갑자기 거기 있었어요. 경복궁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당당히 서 있는 고대의 곡선 지붕과 붉은 기둥들이요. 과거와 현재가 나란히 있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현대 생활과 분리된 중국의 궁전들과는 달랐어요. 여기서는 옛것과 새것이 함께 숨 쉬고 있었죠. 저는 택시비를 내고 밖으로 나섰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무시하는 것 이외의 감정을 느꼈어요. 관심의 불꽃이 일어났어요. 어쩌면, 정말 어쩌면 이 3일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 뒤로 솟아오른 도시와 함께 궁전문을 바라보며 서 있을 때 이 예상치 못한 지연이 저를 얼마나 많이 바꿀지 전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도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경복궁 입구에 서 있었어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둘러싸여 있었죠. 많은 젊은이들이 한복이라는 화려한 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특별한 의식을 위해서만 입는 게 아니었어요. 이 오래된 옷들이 마치 일상생활의 일부인 것처럼 사진을 찍고 웃고 즐기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보통 중요한 축제나 공연 때만 전통 의상을 입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과거와 현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한복을 입은 10대들이 스마트폰으로 셀카를 찍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 옆에서는 나이 든 가이드가 외국인 방문객들에게 궁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었고요. 이건 다르네 라고 혼잣말을 했어요. 입장권을 사고 정문을 통과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궁궐들이 넓은 마당으로 펼쳐지고 있었어요. 건물들은 나무 기둥에 화려한 색깔의 그림 무늬가 그려져 있었고 지붕은 마치 날아오르려는 새처럼 모서리가 위로 휘어 올라가 있었죠. 궁 뒤로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하늘로 솟아 있었어요. 마치 두 개의 다른 세계가 같은 장소에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베이징에서는 자금성이 현대 건물들과 떨어져 있어요. 마치 별개의 세계, 과거의 박물관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오래된 궁궐이 번화한 도시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현재로부터 숨지 않고요. 궁궐들을 걷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관광단체가 눈에 들어왔어요. 가이드가 영어로 다양한 나라에서 온 관광객들에게 설명하고 있었죠. 저는 듣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왕족을 평민들과 분리하기 위해 지어진 많은 궁궐들과 달리 한국의 궁궐들은 자연과 주변 도시와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가이드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 말이 저를 생각하게 했어요. 이것이 이 궁궐이 중국 궁궐과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일까요? 저는 항상 한국 문화가 그저 중국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독특해 보였어요. 정오쯤 되자 발이 피곤해져서 궁 근처의 작은 전통 찻집을 찾았어요. 메뉴판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주문하기가 어려웠죠. 제가 거기 서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한국 처음이세요? 중국어로 묻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호텔에서 만났던 여행 작가 차오이안이었어요. 네. 라고 대답했어요. 메뉴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한 젊은 한국 대학생이 우리가 대화하는 것을 듣고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게요. 그가 유창한 중국어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이지훈이에요. 대학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이지훈은 메뉴판에 있는 다양한 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그가 인기 있다고 한 매화차를 선택했어요. 차가 아름다운 도자기 잔에 담겨 나왔어요. 찻집 주인이 잔을 올바르게 잡는 방법을 보여주며 이 잔이 지역 예술가가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차는 달콤하고 향기로웠어요. 제가 전에 맛본 적 없는 그런 맛이었죠. 차를 마신 후 이지훈은 우리에게 북촌 한옥마을, 전통 한복 가옥이 있는 동네를 방문하자고 제안했어요. 차오이안은 관찰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노트를 준비한 채 함께하기로 했어요. 북촌의 좁은 거리에는 기와 지붕과 돌담을 가진 전통 가옥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집들에 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작은 마당에서 놀고 있었고 할머니들은 계단을 쓸고 계셨어요. 박물관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네였죠. 이 집들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게 설계되었어요. 이지훈이 설명했어요. 바닥 아래의 온돌 난방 시스템은 수천 년 전 한국에서 발명되었죠. 저는 중국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다고 말하려다가 대신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고 물었어요. 이지훈이 설명하는 동안 저는 실제로 한국을 중국과 비교해서 폄하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데 관심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나이 든 여성이 방문객들에게 전통, 한국 도자기를 만드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작은 도자기 공방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녀는 고개를 들고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안으로 초대했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그녀가 이지훈의 통역을 통해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3일 동안 여기 있었으니까요. 도예장인 박 씨는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점토를 어떻게 성형하는지 보여주었어요. 저의 첫 시도는 형편없었어요. 점토가 흔들리다가 무너져 버렸죠. 그녀가 실망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저 친절하게 웃으며 다시 시도하도록 도와주었어요. 흙은 그것을 빚는 손을 기억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흙이 무엇이 되고 싶은지 들어보세요. 이것은 제게 낯선 생각이었어요. 중국에서는 종종 기술을 완벽하게 습득하는데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박 씨는 사람과 흙 사이의 관계에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저는 작고 완벽하지 않은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말라가는 동안 박 씨는 우리를 가마에서 구워진 완성된 작품들을 보여주기 위해 초대했어요. 아름다운 꽃병 하나에는 옆면을 따라가는 균열이 있었어요. 이게 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에요. 그녀가 균열을 부드럽게 만지며 말했어요. 하지만 깨졌잖아요. 제가 놀라서 말했어요. 박 씨는 미소 지었어요. 깨진 게 아니에요. 불속을 통과한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추구하는 것이 완벽함은 아니에요. 때로는 균열이 가장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오후가 저녁으로 바뀌고 우리는 배강옥이라는 나이 든 여성이 운영하는 작은 식당에 있었어요. 그곳은 단순하지만 깨끗했고 주방에서는 맛있는 냄새가 풍겨오고 있었죠. 모두가 그렇게 부르는 강옥 할머니는 우리에게 삼겹살이라는 한국식 바비큐 접시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녀는 제게 테이블 중앙에 있는 그릴에서 고기를 어떻게 굽는지 보여주었어요. 그런 다음 익힌 고기를 다양한 채소와 소스와 함께 상추잎으로 싸는 방법을 시범 보여주셨죠. 한국 음식 처음이에요. 그녀가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단어와 몸짓으로 물었어요. 상추쌈을 어설프게 만드는 것이 약간 부끄러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렇게요. 그녀가 완벽한 쌈을 만들어 제게 건네주셨어요. 입 안에서 맛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육즙이 풍부한 고기, 신선한 채소, 매운 소스, 그리고 아삭한 상추가 각자의 맛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어우러졌어요. 종종 요리 과정에서 맛이 섞이는 중국 요리와는 달랐죠. 맛있어요? 강옥 할머니가 제 표정을 지켜보며 물었어요. 아주 맛있어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우리가 식사하는 동안 다른 손님들이 서로 도우며 음식을 나누고 모두가 충분히 먹었는지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어느 순간 다른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었어요. 주저없이 저는 강옥 할머니가 제게 가르쳐준 대로 그에게 보여주었어요. 이제 한국 사람이 되어가네요. 제가 도와주는 것을 보고 강옥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 말에 기분 나빠했어야 했을 거예요. 결국 저는 자랑스러운 중국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신 저는 미소 짓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의 불빛이 한강에 반사되고 있었어요. 그날 본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현대 건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궁궐, 균열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도예 장인, 개별적인 맛을 조화롭게 균형 잡은 음식, 그리고 곳곳에서 목격한 작은 친절의 행동들. 오늘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오이안이 어두운 빛 속에서도 여전히 메모를 하며 물었어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멈추었어요. 제 옛 편견들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제 생각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몇 가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박 씨가 제가 집에 가져갈 수 있도록 빨리 구워준 작은 점토 그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전혀 완벽하지 않았어요. 모양이 고르지 않았고 한쪽에는 작은 균열이 있었죠. 어제라면 저는 결함만 보았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밤 저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이야기, 기억, 배움의 순간을. 저는 그릇을 조심스럽게 침대 옆 탁자에 놓고 내일 한국이 제게 어떤 다른 놀라움을 줄지 궁금해했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제 받은 작은 도자기 그릇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고 작은 균열에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왠지 모르게 오늘 외출할 때 이 그릇을 두고 가고 싶지 않았어요. 아침 식사 후 이지우는 지하철을 타보면서 일상적인 한국 생활을 경험해보자고 제안했어요. 중국에서는 지하철역이 종종 기차에 올라타기 위해 밀치는 사람들로 붐비곤 했죠. 여기서도 똑같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우리는 아침 출근 시간에 붐비는 역에 도착했어요. 사람들이 플랫폼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바닥에는 노란색 선이 그려져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그 선 뒤에 서서 깔끔한 줄을 만들고 있었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나요? 이지훈에게 물었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가 대답했어요. 그냥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기차가 도착했을 때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앞으로 몰려가지 않았어요. 대신 모두가 승객들이 기차에서 내린 후에 탑승했어요. 밀치거나 떠밀지 않고 그저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죠. 이건 제가 익숙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어요. 기차 안에서 또 다른 것을 발견했어요. 지팡이를 짚은 아주 나이 든 노인이 우리 칸에 들어왔어요. 말이나 주저함 없이 한 젊은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어요. 노인은 약간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앉았어요. 이 선행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고 친절함을 크게 과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을 뿐이었죠. 중국에서도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해요. 방어적인 마음으로 차우이안에게 말했어요. 그렇죠. 그가 생각에 잠겨 노트북에 글을 쓰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일어나는 방식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아무도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지 않고 아무도 칭찬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행동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그의 말이 맞았어요. 여기서의 친절함은 더 조용하고 더 자연스러워 보였어요. 우리는 명동에서 내렸어요. 상점, 음식 노점, 사람들로 가득 찬 번화한 쇼핑 지역이었죠. 거리는 좁지만 깨끗했어요. 이렇게 붐비는 곳에서도 사람들은 질서를 유지하며 거리의 오른쪽으로 걷고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배고프네요. 차오이안이 말했어요. 길거리 음식을 먹어봐요. 우리는 달콤한 팥앙금이 든 물고기 모양의 붕어빵을 파는 작은 노점상에 다가갔어요. 판매원은 우리에게 미소를 짓고 한국어로 뭔가를 물었어요. 한번 드셔보실래요? 하고 물어보시네요. 이지훈이 통역했어요.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먼저 돈을 받지 않고 따뜻한 붕어빵을 건네주었어요. 중국에서는 음식을 받기 전에 돈을 내는데 이런 작은 신뢰의 표시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붕어빵은 정말 맛있었어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달콤했죠. 우리가 걸으며 먹고 있을 때 사람이 없는 작은 자동화된 커피숍이 눈에 띄었어요. 모든 주문은 터치스크린으로 이루어졌는데 화면에는 한국어만 표시되어 있었어요. 외국인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낯선 글자들을 쳐다보며 소리내어 궁금해했어요.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한국 고등학생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그는 제게 이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었죠. 여기 눌러서 메뉴 보세요. 그가 간단한 영어로 아이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버튼은 결제용이에요. 카드는 여기에 넣으세요. 제 커피가 준비되었을 때 그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자기 길을 계속 갔어요. 그는 칭찬이나 보상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저 도움이 필요해서 도와준 것뿐이었죠. 그날 오후 우리는 버스를 타고 한강공원에 갔어요. 가족들은 잔디밭에 담요를 펴고 소풍을 즐기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연을 날리고 노인들은 천천히 산책로를 걷고 있었죠. 강은 도시 중심부를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어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이 용기에서 음식을 나눠 먹고 있었고 친구들 무리가 조용히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으며 한 노인은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어요. 이 모든 다양한 활동들이 나란히 평화롭게 일어나고 있었죠. 모든 것에 리듬이 있네요. 차오이안이 다시 노트북에 글을 쓰며 말했어요. 마치 모두가 춤에서 자신의 역할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한국에서 조화를 중요시해요. 집단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고 전체에 기여하는 거죠. 길에서 균형을 잃은 노인을 보면서 이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즉시 2명의 10대가 달려와 그를 도왔고 걸음을 계속하기 전에 그가 안정되었는지 확인했어요. 이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는 사람도 없었고 칭찬을 구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저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을 뿐이었죠. 중국에서도 조화를 중요시해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왠지 다르게 느껴져요. 어떤 면에서요? 이지훈이 물었어요. 말을 찾기 위해 고심했어요. 중국에서는 집단이 중요하지만 개인들은 종종 두드러지고 싶어하고 자신의 행동으로 주목받고 싶어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하지 않고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강옥 할머니의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우리를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셨어요. 제 어깨를 두드리며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해 주셨죠. 오늘 밤 그녀는 우리에게 비빔밥을 대접했어요. 따로 배치되어 있지만 함께 비벼 먹도록 되어 있는 다채로운 채소, 고기, 달걀을 얹은 밥이었죠. 잘 비벼요. 그녀가 젓는 동작을 하며 지시했어요. 저는 재료들을 함께 저었고 별개의 구성 요소들이 맛과 색상의 조화로운 혼합물이 되었어요. 그러나 각 재료는 자신만의 질감과 맛을 유지하고 있었죠. 식사를 하면서 이 요리가 제가 한국 문화에서 보고 있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생각했어요. 개별 요소들이
자신의 독특함을 유지하면서도 함께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요. 다른 테이블에 있던 외국인 관광객이 비빔밥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혼란스러워할 때 저는 일어나서 그에게 비비는 방법을 보여주며 스스로를 놀라게 했어요. 강옥 할머니는 인정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빨리 배우네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다시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은 장애물 주위로 물처럼 움직이며 공간을 주고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노란 선, 질서 정연한 줄, 움직임의 자연스러운 흐름. 이 모든 것이 시끄러운 짓이나 끊임없는 상계 없이도 잘 작동하고 있었어요. 호텔 방에서 저는 다시 도자기 그릇에 손을 얹었어요. 작은 불완전함이 더 이상 저를 신경 쓰이게 하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배우고 있는 것에 대한 상기처럼 느껴졌어요. 완벽함은 항상 흠이 없음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 때로는 조화, 배려, 자연스럽게 함께 작동하는 것들의 흐름에서 찾아진다는 것. 저는 침대에 누워 내일 한국에서의 셋째 날, 집으로 비행하기 전 마지막 날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출발까지 남은 시간을 세고 있었겠죠. 지금은 더 많은 시간을 바라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어. 어두운 방에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 인정이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아프지 않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다른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작은 도자기 그릇이 침대 옆 탁자에 놓여 있었는데 이제는 결함 있는 기념품이 아니라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3일 전 비행이 지연되었을 때 한국에 갇혀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났었는데 이제는 더 많은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뭘 할까요? 차오이안이 아침 식사 때 물었어요. 그의 노트북은 관찰과 생각들로 거의 가득 차 있었어요. 남산타워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지훈이 제안했어요. 거기서는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로 올라갔어요. 차 안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공간을 만들어주고 아기 유모차를 가진 엄마를 도우며 노부부가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어요. 이런 작은 친절한 행동들이 더 이상 저를 놀라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런 행동들을 기대하게 되고 있었어요. 타워 꼭대기에서 서울 도시 전체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어요. 이 높이에서 도시가 산주위와 강을 따라 어떻게 흐르는지 볼 수 있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이 녹색 공원들과 고대 궁궐들 옆에 서 있었어요.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 같았어요. 아름답네요. 진심으로 말했어요. 서울은 여러 번 재건되었어요. 이지훈이 설명했어요. 전쟁과 어려움을 겪은 후에요. 하지만 매번 우리는 새 것과 옛 것, 진보와 전통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해요. 저는 베이징과 다른 중국 도시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곳에서는 오래된 동네들이 종종 새로운 개발을 위해 허물어졌죠. 여기서의 접근 방식은 달라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전망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전망대의 텔레비전에서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었어요. 특정 문화 전통이 누구의 소유인지를 두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 긴장이 있었어요. 일부 중국 평론가들은 한국 문화가 그저 중국에서 복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죠. 우리 사이에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요. 일주일 전이었다면 저는 그 평론가들에게 동의했을 거예요. 지금은 그들의 주장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문화 교류는 양방향으로 이루어져요. 이지훈이 마침내 침묵을 깨며 말했어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 서로에게서 배워왔어요. 차오이안이 노트북을 닫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가의 크기가 그 문화의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제 이전 믿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중국 문화를 복사하는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고유한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우리는 마지막으로 강옥 할머니의 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그녀는 우리를 가족처럼 반겨주셨어요. 우리를 보자 주름진 얼굴이 환한 미소로 펴졌죠. 마지막 밤이에요? 그녀가 간단한 영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시 그녀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슬펐어요. 그녀는 우리에게 특별한 식사를 대접했어요. 삼겹살, 김치, 그리고 많은 작은 반찬들이요. 첫 방문과 달리 저는 이제 고기를 상추잎에 소스와 채소와 함께 싸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옆 테이블에 있는 외국인 커플에게 올바르게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어요. 이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네요. 강옥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한국식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주방으로 사라졌다가 종이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비행기용이에요.
그녀가 그것을 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한국 김이에요. 좋은 간식이에요. 이 단순한 선물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어요. 그것은 비싸거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정한 관심을 보여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 문화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무언가를 이해했어요. 그것은 웅장한 제스처나 인상적인 기념물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짜여있는 매일의 친절함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도시가 달라 보였어요. 처음에 그저 평범하게 보였던 거리들이 이제는 이야기와 연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예의 바르게 비켜주는 방식,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조용히 제공되는 도움, 전통과 혁신의 균형.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어요. 한국에 대해 뭐라고 쓸 건가요? 차오이안에게 물었어요. 그는 잠시 생각했어요. 진정한 문화적 강점은 국가의 크기나 나이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자국민과 방문객 모두를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작은 여행 가방을 쌌어요. 도자기 그릇과 강옥 할머니의 김 선물을 조심스럽게 싸면서요. 옷을 접으면서 저는 이 물리적인 물건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집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새로운 눈, 바뀐 마음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인천공항에서 우리 비행기는 마침내 출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동료 승무원들은 떠나기를 열망하고 있었어요. 집에 가게 되어 기쁘지? 그들 중 한 명이 물었어요. 응,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왔던 것도 기뻐. 정말? 쇼핑했어. 그녀가 제 대답에 놀라며 물었어요. 쇼핑보다 더 좋은 걸 했어. 제가 대답했어요. 뭔가를 배웠거든.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단 3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거와 현재가 함께 살아가는 궁궐, 불완전함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한 도의 장인, 사람들이 관심을 구하지 않고 서로 돕는 질서 정연한 지하철, 음식과 친절함이 동등하게 제공되는 강옥 할머니의 식당. 저는 한국이 제공할 중요한 것이 없는 그저 작은 나라라고 믿으며 도착했어요. 이제는 위대함이 크기나 힘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짜여있는 아름다움, 배려, 조화의 작은 순간들로 측정된다는 이해를 가지고 떠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광저우에 착륙했을 때 모든 것이 익숙하지만 어떻게든 달랐어요. 저는 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알아차렸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지나쳐 밀치는 방식, 그들이 좋은 행동을 휴대폰에 기록하는 방식, 전통이 종종 현대 생활과 분리되는 방식이요. 일주일 후 제 상관이 새로운 비행 노선을 발표했을 때 저는 한국 노선에 자원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가 말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 제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도자기 그릇을 만지며요. 그 작은 균열에 빛이 비치고 있었어요. 때로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성장이 깨진 기대를 통해 온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이지훈에게 전화해서 광저우에서 한국어 수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더 많이 배우고 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어쩌면 언젠가는 우리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한국이 단지 옆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공유할 고유한 지혜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중국 동포들에게 보여주면서요. 한국으로의 여행은 예상치 못했고 원하지 않았으며 결국 변화를 가져왔어요. 저는 단지 물리적인 국경만 넘은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의 경계를 넘어 다른 쪽에서 기다리고 있는 더 넓고 풍부한 세계를 발견했어요. 여하튼 사연을 보내주신 리엔저 님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저는 사연 읽어드리는 감동사연의 외 위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